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손자가 태어나셨습니다. 병원 복도에 박수 소리가 터졌고 샴페인 코르크가 천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작은 손길 하나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름표가 바뀌었고 두 아이의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28년 뒤바뀐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2시의 편의점은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일정하게 돌아가고 문의 센서가 아무도 없는데 가끔 혼자 삑 소리를 냅니다. 강민주는 그 공간 안에서 유통기한 라벨을 하나하나 바꿔 붙이고 있었습니다. 28살 낡은 점퍼 소매 끝이 올이 풀려 있었고 운동화 밑창은 한쪽이 살짝 들떠서 걸을 때마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죠. 표정이 없다기보다는 표정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무기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의 온도를 정확히 파악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가 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건 3달 전이었습니다. 낮에는 가끔 일용직 건설 현장을 나갔고 밤엔 여기서 새벽 6시까지 버텼습니다. 하루에 4-5시간 자고 끼니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때웠으며 고시원 월세는 항상 딱 맞게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냈습니다. 그게 강민준이 허락한 자기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가진 것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없어도 꼿꼿하게, 없어도 떳떳하게. 그 말이 그의 척추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단골 취객 하나가 문을 발로 차듯 밀고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술 냄새가 문을 열기 전부터 흘러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 남자가 비틀거리다가 음료 진열대를 팔꿈치로 밀었고 컵라면 3개와 과자 봉지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야, 왜 이렇게 좁아 처박아뒀어, 진짜. 혀가 반쯤 꼬인 목소리로 내뱉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말 한마디 없이 카운터를 나와 쏟아진 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따지지 않았고 눈을 치켜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씩 집어 올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를 무기력하다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없다고도 했죠.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감정을 쓰는 건 감정의 낭비라는 걸. 그는 아껴둘 게 있었습니다. 어디에 쓸지는 아직 몰랐지만 취객이 맥주 2캔을 들고 나간 뒤 편의점은 다시 형광등과 모터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진열대를 다시 정리하고 카운터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세졌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둔탁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쇠가 무언가에 박히는 소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경적이 짧게 한번 울리고 끊기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봤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편의점 맞은편 전봇대의 옆구리를 들이밀고 멈춰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차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초쯤 지나서야 조수석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뒷문이 열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우산도 없이 빗속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자 빗물과 함께 찬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남자가 카운터를 향해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습니다.
히터 틀어요, 히터. 그리고 따뜻한 거 있는 거 다 꺼내놔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하듯 당연하게 내뱉는 짓이었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히터를 켜고 온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이 하나둘 더 들어왔고 편의점은 금세 양복 냄새와 빗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견인 기사를 불렀고 누군가는 아씨 하필 오늘 밤에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허리가 굽지 않았고 걸음걸이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를 털어내는 동작 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주변의 소란과 상관없이 시선이 고요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먼저 들어와 떠들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공간이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분위기가 있다는 걸,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한다는 것도. 노인은 수행원들의 소란에 끼지 않고 혼자 음료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차가운 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빗속에서 놀란 직후였고 몸도 젖었고 나이도 있었는데 차가운 음료를 집은 겁니다. 아마 습관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의 사소한 것들을 챙겨주지 않았던 사람의 습관. 민주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생각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온장고로 걸어가 따뜻한 캔 하나를 꺼내고 노인 손에 들린 차가운 캔과 조용히 바꿔 건넸습니다. 설명도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노인이 멈췄습니다. 손 안에 든 따뜻한 캔의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이 청년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다른 신발, 군더더기 없는 동작. 그러나 굽혀지지 않은 등과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청년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눈빛이 저랬습니다. 고집스럽고 세상에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향해 무언가를 내미는 눈빛. 노인은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죠. 그러나 손은 이미 따뜻한 캔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견인차가 도착했고 일행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행원 중 하나가 계산도 없이 문을 나서려 하자 민준이 그 등에 대고 말했습니다. 계산하고 가셔야 합니다. 수행원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코웃음을 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얼마야? 퉁명스럽게 물었고 민준이 금액을 말하자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카운터에 던지듯 올려놨습니다. 거스름 돈을 건네는 민준의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도. 수행원이 먼저 시선을 거뒀고 문을 나갔습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나서며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민준은 이미 카운터로 돌아가 영수증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새벽 4시 청소를 마치고 바닥을 쓸던 민준의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진열대 밑에 밀려 들어가 있던 두툼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카드가 5장, 현금이 두툼했습니다. 신분증을 보는 순간 민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제국. 주소는 성북동이었습니다. 민준은 지갑을 닫고 카운터 서랍에 넣었습니다.
돈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뒀습니다. 퇴근하면 직접 갖다 주겠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맞는 일을 맡게 하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퇴근 직후였습니다. 민주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성북동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골목 끝에 철제 대문이 서 있었고 안쪽으로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침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시간이었는데 저 안은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민주는 대문 앞 인터폰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탓이었는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갑 돌려주러 온다고요? 그 편의점 알바가 얼마 빼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비웃음과 경멸이 뒤섞인 목소리였고 전화 너머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말투였습니다. 민주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다 들으면서도 손을 들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비원이 나왔고 민주는 지갑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설명도 해명도 억울하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던 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택 2층 창문에서 커튼이 살짝 걷혔습니다. 한재국 회장이 창밖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민준의 뒷모습을 아침빛 속에서 아주 오래. 편의점 퇴근 후 민준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꺾으면 오래된 종합병원이 나왔고 민주는 그곳 3층 내과 병실 복도를 제 집 드나들듯 걸었습니다. 새벽 7시 면회 시간도 아직 아닌데 간호사들이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이 늘 이 청년뿐이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12호. 문을 밀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산소호흡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그 소리가 이 방 안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복수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72살 한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을 맺고 뙤약볕 아래서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편 여자였는데 지금은 이불 속에서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뺨에는 살이 내려앉아 광대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이게 둘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민준도 말을 꺼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맞고 들어오는 날도 밥을 굶고 들어오는 날도 민준은 할머니 옆에 그냥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민준이 앉고 손을 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민준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왔냐? 목소리가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시선을 천장으로 옮기며 잠시 가만히 있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릴 때부터 눈이 너무 깊어서 할미가 가끔 무서웠다.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민준은 웃지도 의아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오는 말인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은 할머니 손을 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숨기는 거 나 어릴 때부터 알았어. 병실 공기가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할머니가 날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 충분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줄줄 흘렀습니다. 72살 노인이 이불 속에서 어깨를 떠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민주는 그 어깨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사실 민준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반 아이들이 모두 엄마 아빠 얘기를 할 때 민준에게는 할머니밖에 없었고 그 이유를 물을 때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부모는 사고로 일찍 갔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의 눈이 어디론가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손이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였지만 알았습니다. 이건 아픈 기억이 아니라 숨긴 기억이라는 걸. 그러나 민주는 한 번도 그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파고드는 게 겁이 났던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힘들어할까봐 그게 싫었던 겁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입양아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와 하나도 안 닮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할머니는 둥글둥글하고 눈이 작은 전형적인 시골 할머니 얼굴이었는데 민주는 눈이 날카롭고 턱선이 각졌으며 키도 훌쩍 컸습니다. 아이들이 대놓고 야, 너 진짜 부모 누구야 하고 놀렸을 때 민주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할머니 밥상에 앉아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먹네 했을 때 민준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나를 키웠으면 됐다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고. 그러나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실이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서 민주는 가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 어머니는 닮은 얼굴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그 생각들을 오래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붙들어봤자 닿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살았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없어도 꼿꼿하게. 할머니가 입원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폐렴이라고 했는데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의사가 민준을 복도로 불러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폐암 말기. 이미 여러 곳에 전이가 됐고 지금으로선 통증 조절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의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가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자리가 지금도 녹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짧게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링거줄, 낡은 슬리퍼, 침대 옆 협탁 위에 물컵, 그리고 협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달력이나 손수건 같은 것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앞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내가 죽거든 열어라. 할머니 필체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종이 몇 장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손 안에서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쪽을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를 발견했다는 것도 가져간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은 따뜻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린 건 그로부터 1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단정한 양복에 한성그룹 사원증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공손했지만 눈빛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걸 알고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민주는 점퍼 안쪽 주머니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내렸습니다.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봉투가. 남자의 이름은 박성재였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소속이라고 했고 명함을 내밀었지만 민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병실 복도로 나와 마주 선 두 사람 사이로 소독약 냄새가 지나갔습니다. 박성재는 수첩을 꺼내 볼펜을 쥐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갑을 돌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였고요.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 말이 감사 인사인지 확인 절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계속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따로 연락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무언가 바라시는 게 있다면 민준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없습니다. 단 두 글자였고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잠깐 민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처는 남겨두겠습니다. 명함을 복도 벤치에 올려두고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명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그날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내내 점퍼 안쪽에 손을 얹어봤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얇은 종이들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어버리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몰랐지만 지금 이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는 이 시간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이 시간을. 그러나 사흘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던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성모병원이 떴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받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알바 자리를 지키던 자신이 코트도 없이 편의점 문을 나서는 걸 나중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뛰었는지 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병원 3층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 40분에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한번 뜨더니 민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고 산소호흡기 소리가 길게 늘어지다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고 의사가 들어왔고 시간을 불렀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의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건드렸을 때야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눈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장례는 민준 혼자 치렀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골에 멀리 있는 친척 한 명이 문자를 보내왔지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민주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환갑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남겨진 사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진 한 장 더 찍어드릴 걸. 웃는 얼굴 한 번 더 담아둘 걸. 이미 지나간 것들은 언제나 너무 늦게 아팠습니다. 발인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열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전해주지 못한 말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풀로 붙어 있었는데 오래돼서 절로 떨어졌습니다. 종이 3장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삐뚤한 부분이 있었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자리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을 쓰는데 10년이 걸렸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다. 신생아실에서 짧은 혼란이 있었고 내가 데려온 아이가 사실은 내 핏줄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나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지 아니? 너를 뺏길까봐. 이미 이름을 불렀고 이미 손을 잡았고 이미 내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그 아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진짜 핏줄이 어딘지 알게 됐을 때 나는 너를 거기 보낼 수가 없었다. 돈 많고 차가운 집, 엄마도 없이 그 세계에 던져지면 내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단 하나, 내가 나를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만 빼면 내 진짜 피는 한성그룹 창업주 한재국이다. 그 사람 손자가 내 자리에서 자랐고 너는 내 곁에서 자랐다. 잘못된 거 안다. 그래도 민준아, 나는 후회 없이 너를 사랑했다. 그것만은 진짜다. 민준이 편지를 다 읽고 방바닥에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윗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다 멈췄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벽을 치지도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 한가운데 앉아서 멍하게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왜 말하지 못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먹먹했습니다. 분노할 수 있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날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 한 문장이 여전히 모든 것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 채용 공고.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계약직 인턴 모집. 지원서를 내려받았습니다.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빠르고 조용하게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은 지방 전문대, 경력은 건설 일용직과 편의점 알바. 화려한 스펙이라고는 없었지만 거짓말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서류 전형 통과 문자가 왔습니다. 면접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문자를 2번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가진 옷 중에서 제일 멀쩡한 셔츠를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리미가 없어서 이불 위에 올려놓고 물을 뿌려가며 손으로 폈습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그게 그가 면접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박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면접 당일 한성그룹 본사 건물은 도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바닥이 대리석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바닥을 다른 구두로 걸으며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눅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면접실 문이 열렸고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에 앉은 사람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 고향이 어디세요? 다른 지원자에게는 하지 않을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충남 서산입니다. 여자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아주 살짝 멈췄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이었고 민주는 아직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출생지와 생년월일이 한도준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한성그룹 본사 총무팀 계약직 인턴 강민준. 첫 출근일 아침 8시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정면으로 쏟아졌고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발걸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왼쪽 엘리베이터 앞에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다들 핸드폰을 보거나 동료끼리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사람들이 타는 동안 누군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구두, 눈에 띄지 않는 셔츠, 브랜드 하나 없는 가방. 시선이 짧게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민주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평생 그런 시선을 받아온 사람처럼. 총무팀은 18층이었습니다. 팀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보면서 민준을 향해 턱만 까딱했습니다. 저기 빈자리. 그게 첫 인사였습니다. 민준은 배정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복사용지 묶음 3개와 포스트잇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은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중 전층 회의실 용지 보충, 복사기 토너 교체, 오후 임원회의 자료 취합. 첫날 업무 안내치고는 인수인계가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포스트잇을 손에 들고 한번 읽은 다음 일어났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마다 내려 복사기 용지를 보충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토너 교체는 손에 검은 잉크가 묻는 일이었는데 화장실에서 닦아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총무팀 직원들이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누구도 민준에게 같이 앉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밥을 빠르게 먹고 남은 시간에 오후 임원회의 자료를 미리 취합하러 갔습니다. 팀장이 오후 3시에 부탁한 일이었는데
민주는 2시에 이미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민준의 눈이 한번 멈췄습니다. 구매팀에서 넘어온 납품업체 단가 목록이었는데 숫자들을 쭉 보다가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같은 품목인데 지난 분기 대비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중간에 바뀐 것도 아니고 시장 단가가 뛴 것도 아닌데 민주는 이전 분기 자료를 꺼내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특정 납품업체 단가만 석 달 사이에 18%가 올라 있었고 그 업체 담당자 이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잠깐 생각하다가 자료 위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단가 오류 가능성 있음. 확인 필요. 그리고 팀장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건 민준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팀장이 그 포스트잇을 봤습니다. 자료를 펼쳐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옆 직원에게 파일을 넘기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뒤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발견한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이 한 박자 멈추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팀장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문제는 다음 날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마자 도준의 측근 중 한 명이 총무팀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성그룹 차기 후계자 한도준의 개인 보좌 직원으로 알려진 남자였는데 팀장에게 뭔가를 귓속말로 전하고 갔습니다. 그 직후 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23층 임원 회의실 청소, 30층 VIP 라운지 세팅, 지하 창고 재고 정리. 한꺼번에 3가지였습니다. 인턴 혼자 하기엔 무리한 양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받아 적고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그랬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자기 공간이라는 듯이 걷는 소리. 한도준이었습니다. 28살 명품 수트에 시계만으로도 일반 직원 월급 서너 달치가 넘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잘생긴 얼굴 위에 올려진 표정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걸 내려다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도준이 민준 옆에 서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선은 민준에게 주지 않고 닫힌 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 민준이 대답하지 않자 도준이 계속했습니다. 눈에 띄려고 하지 마. 조용히 있다 나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준이 먼저 탔습니다. 민준은 타지 않았습니다. 다음 걸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준의 눈과 민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먼저 눈을 거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협인지 경고인지 모를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가 확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불안하다는 것. 조용히 있다 나가라는 말은 뒤집으면 내가 신경 쓰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막 첫 주가 지난 인턴에게 직접 내려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민주는 다음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올라탔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날 오후 지하 창고 재고 정리를 하다가 민주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했습니다.
창고 한편에 쌓인 소모품 재고가 발주 수량과 맞지 않았습니다. 창고 기록상으론 500개인데 실제로 세어보니 320개였습니다. 180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누락인지 횡령인지 단정할 수 없었지만 민주는 수기장부를 꺼내 실제 수량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건드린 건지 알아?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적은 겁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며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 한숨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골치 아파졌다는 것, 그러나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 인턴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총무팀 신입 인턴이 납품단과 오류를 잡아냈다. 창고 재고, 불일치를 발견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어떤 팀에서는 그냥 넘겼고 어떤 팀에서는 저 인턴이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떤 경로로인지 38층 회장 비서실까지 흘러갔습니다. 비서가 쪽지를 들고 회장 집무실로 들어갔고 회장이 그 쪽지를 읽었습니다. 강민준.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며칠 전 창밖으로 내려다봤던 뒷모습이 겹쳤습니다. 지갑을 돌려주고 말없이 걸어 내려가던 그 청년. 한편 이수진은 그 무렵 오래된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출생 기록과 한도준의 출생 기록을 나란히 놓고 밤늦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날, 같은 신생아실. 우연이라고 보기엔 겹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수진은 당시 해당 병원 원무과에 기록 열람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돌아온 답변이 이상했습니다. 해당 날짜 신생아실 기록은 이미 열람 제한이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제한 요청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잠시 후 담당자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박미령. 이수진은 그 이름을 천천히 받아 적었습니다. 박미령. 한도준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군가 이 기록이 세상에 나오는 걸 오래전부터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한성그룹의 위기가 닥친 건 민준이 입사한 지 3주째 되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도 되기 전에 38층 임원실에 불이 켜졌고 비서들이 복도를 종종 걸음으로 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굳히고 있었고 구내식당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 앵커가 한성그룹 주가 하락을 짚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뉴스를 지나치듯 보면서 총무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금방 윤곽이 잡혔습니다. 중국 최대 파트너사인 징화물산이 전날 밤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해 온 것이었습니다. 징화물산은 한성그룹 전체 수출 물량의 32%를 소화하는 곳이었고 그 계약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거래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23층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문이 닫힌 후에도 복도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총무팀 인턴이었고 해야 할 일은 회의실 다과 세팅이었습니다. 커피 포트를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화이트보드 가득 숫자와 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임원 12명이 둘러앉아 있었고 도준이 테이블 한쪽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누군가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상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2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지만
화이트보드 위의 숫자들은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커피 포트를 내려놓고 컵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징화물산 이탈로 발생하는 분기 손실 추정치, 국내 대체, 거래처, 검토 목록, 물류 재편 비용 시뮬레이션.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는데 문제는 그 숫자들이 잘못된 전제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국내 대체처 검토 비용이 실제 시장 단가보다 20% 이상 부풀려져 있었고 동남아 루트는 아예 검토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민준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야, 인턴. 다 됐으면 나가. 도준 측근이었습니다. 민준이 발걸음을 옮기다가 멈췄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세워진 마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지는 틈을 타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숫자가 틀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임원들이 인턴을 봤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준 측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야, 커피나 따라. 그러나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말해봐. 민준은 마커를 들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서자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존 대체처 검토 비용 옆에 실제 시장 단가를 적었습니다. 차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 다음 동남아 물류 루트를 그렸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를 거점으로 한 신규 루트, 현재 징화물산이 담당하던 물량의 60%를 소화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나머지 40%는 국내 두 곳과 인도 한 곳으로 분산하면 단가 상승 없이 커버가 됐습니다. 물류 전환 비용은 기존 시뮬레이션의 절반 이하였고 전환 기간은 이달 말 안에 가능했습니다. 숫자들이 보드 위에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갔습니다. 민주는 설명하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 단가를 외웠고 편의점에서 유통 마진을 계산했고 아르바이트 사이사이에 경제 뉴스를 읽었던 세월이 지금 이 순간 손끝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커를 내려놓았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임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화이트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옆에 다른 임원이 섰습니다. 계산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거치고 난 자리에 당혹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신이 2시간 동안 듣고 있던 보고가 낡은 구두를 신은 계약직 인턴의 30분 작업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도준의 손끝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펴졌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준이 한 발 옆으로 비켰습니다. 회장이 보드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물류팀 불러.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민준의 안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챙겨나가기 시작했고 민준은 빈 컵들을 트레이에 담았습니다. 회장이 문을 나서다가 멈추지 않고 그러나 고개를 아주 살짝 돌리며 지나쳤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친 건 1초도 안 됐지만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기억 속에서 찾아내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비서실에서 팀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준 관련 자료 일체를 올려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팀장이 민준의 자리로 왔습니다. 회장님이 자료 요청하셨어.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팀장이 돌아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잘했어. 낮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일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도준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퇴근하고 난 뒤 도준이 인사팀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근한 시간이었고 도준은 문을 닫고 짧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새어나오지 않았지만 인사팀장이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 컴퓨터를 켠 것, 그리고 민준의 인사 파일을 열어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계약직 인터넷 양식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결제선에 도준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민준은 사옥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도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보기 전에 없애면 된다고. 새벽 2시 그 결제 파일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새벽 이수진은 택시를 타고 경기도 외곽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생아실 담당이었던 간호사 최명순, 지금은 70대가 된 노인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노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일은 제가 평생 잊은 적이 없어요. 이수진은 그 말을 듣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입구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최명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인사를 하자 노인이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신생아 2명이 나란히 누운 사진이었는데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뒤집어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그러나 누군가 한번 지웠다가 다시 쓴 것처럼 흔적이 남아있는 글씨로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민준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인사팀이었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계약직 인턴 강민준, 금일부로 계약 해지. 민준은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이었는데 창밖으로 한성그룹 사옥이 보이기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췄고 민준은 내렸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처럼 발걸음이 느려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사옥 로비까지, 엘리베이터 앞까지, 18층 총무팀 자리까지.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머그컵 하나, 볼펜 몇 자루, 서랍에 넣어뒀던 메모지 묶음. 박스도 필요 없는 양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팀장이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는데 비서실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숨이 살짝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회장님이 지금 올라오시랍니다. 민준이 멈췄습니다.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38층이요. 지금 바로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민준의 손가락이 잠깐 허공에 멈췄습니다. 해지 통보와 회장 호출이 같은 아침에 겹쳐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 어느 쪽이 더 큰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고 3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 집무실은 사옥 꼭대기층 끝에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열었고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이 통유리로 돼 있었고 도심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구는 많지 않았는데 있는 것들이 다 오래되고 묵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대신 오래된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상태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앉아. 명령이 아니라 허락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오래 아무 말 없이 민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서 먼저 눈을 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 회사에 왔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일하러요.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민준이 잠깐 회장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못합니다.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다는 것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웃는 걸 본 직원이 손에 꼽는다는 걸 민주는 몰랐습니다.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인사팀 연결해. 잠시 후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민준 해직건 취소해. 정직원으로 발령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민준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전략기획팀이야.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놀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그 반응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서 넙죽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글썽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냥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듯. 그게 오히려 회장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들이 저랬습니다. 뭘 받아도 당연한 듯 끄덕이던 아이. 그 아이가 사고로 떠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걸어갔을 때 회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따뜻한 걸로 바꿔줬잖아. 민준이 멈췄습니다. 그런 거 챙겨준 사람이 오래간만이었어.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깐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길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도주는 어머니 박미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그 자식 정직원으로 뽑았어. 전략기획팀.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박미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파고들었어? 도준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움직이고 있어. 병원 기록 열람 신청 넣었다고. 박미령의 숨이 짧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서랍 열리는 소리,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도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박미령이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미령은 그날 오후 개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 원무가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 디지털 백업본까지 포함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하다고. 박미령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숨을 내려놨습니다. 28년을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동안 이수진은 이미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명순 노인을 만나고 사진을 건네받은 직후였습니다. 뒷면에 뒤바뀐 이름이 적힌 그 사진을 이수진은 비닐백에 넣고
가방 안쪽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회사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야근하는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자리에 앉아 사진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두 아이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의뢰서를 열었습니다. 회장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수진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간결하게, 그러나 빠짐없이 내일 아침 회장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수진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미 누군가 이수진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협박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님,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수진은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음됐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수진은 핸드폰을 가방에 집어넣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후문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다면 동선이 예측 가능해서는 안 됐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수진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빛바랜 사진, 뒤바뀐 이름, 최명순 노인의 떨리는 손.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이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지금 이 가방 안에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회장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비서에게 보고 요청을 넣은 건 새벽이었고 회장은 출근하자마자 이수진을 불렀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수진이 보고서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신생아 2명, 나란히 누운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뒤바뀐 이름들. 회장이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이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회장의 손이 사진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직접 확인해줬어?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최명순 씨, 지금 74세입니다. 그날 신생아실 담당이었고 직접 서명한 확인서도 받아왔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언가 깨질 것 같은 물건을 다루듯.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딱 한 글자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민주는 그 열흘 동안 전략기획팀에서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실제로 그에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숫자를 들여다보고 밥을 먹고 퇴근했습니다. 다만 가끔 창밖을 볼 때 할머니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너를 사랑했다. 그것만은 진짜다.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민주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회장은 혼자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봉투를 들고 들어갔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읽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수진이 숨을 참았습니다. 회장이 결과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줄줄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우는 걸 본 직원이 없다는 것을 이수진은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뒷걸음질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 혼자 올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준이 회장실로 불려왔습니다. 비서가 호출 연락을 했을 때 도준의 얼굴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20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테이블 위에 결과지를 봤습니다. 숫자들과 판정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도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더 낮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도준의 목구멍에서 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14살 때요.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요. 뭔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다 들통날 것 같아서 더 잘하려 했어요. 더 완벽하려 했고요. 시험도 스펙도 회사 일도 전부. 그게 저한테는 공포였어요. 평생.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14살부터 혼자 안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도준의 얼굴에 처음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무서웠던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이 한참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집무실을 나온 건 1시간 뒤였습니다. 복도에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도준이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강민준 어디 있어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전략기획팀입니다. 도준이 다시 걸었습니다. 전략기획팀은 21층이었습니다. 도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들어서자 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도준이 민준 책상 앞에 서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이 마주봤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28년 만에 모든 것을 알고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도준이 말했습니다.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도둑이었어.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선택한 게 아니야. 팀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숨을 죽였습니다. 민주는 도준을 봤습니다. 오만함 뒤에 있던 것이 이제 눈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14살부터 들켜서는 안 된다는 공포, 완벽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다는 공포. 그 공포가 지금 이 남자를 여기까지 걷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 딱 2글자였습니다. 도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동정은 거부할 수 있는데 이해는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준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령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록 삭제를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병원 측과 최종 협의가 예정돼 있다고. 박미령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도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액자를 봤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수능 끝나고 찍은 사진. 그 아이가 14살 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재벌집 아들 아니지? 그때 박미령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들인 건 진짜야. 도준이 그날 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면서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서울수록 더 꼿꼿하게. 박미령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액자를 안고. 그 시각 민주는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던 3층 복도였습니다. 병실 번호 312호. 문을 밀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치워져 있었고 협탁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햇빛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에서 봤는지 다가왔습니다. 혹시 312호 보호자분이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조용히 가셨어요. 아침에 확인됐고요. 많이 평안해 보이셨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새 것을 하나 더 준비해뒀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면 직접 드리려고.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민준이 천천히 쪼그려 앉아 주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가슴에 안고 빈 병실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할머니 장례는 3일 동안 조용했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국화 화환 2개가 전부였고 조문객 방명록에는 이름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상복을 입고 빈소 의자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환갑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진 찍는 걸 쑥스러워하던 사람이라 남아있는 사진이 몇 장 없었습니다.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번만 더 찍어드릴 걸, 웃는 얼굴을 한 장 더 남겨둘 걸. 지나간 것들은 언제나 너무 늦게 아팠습니다.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입구에 선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제국 회장이었습니다. 비서도 없이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감색 코트 차림으로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재벌 회장이 이름도 빚도 없이 살다 간 시골 할머니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민주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눌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이 향을 피우고 돌아서서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고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향이 공기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네를 키웠군.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잘 키웠어. 그 말이 생각보다 깊이 들어왔습니다. 잘 키웠다는 말이 칭찬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민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영정 사진 속 사람에게 건네는 말. 민준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발인 다음 날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강민준의 처우와 한성그룹 상속 문제. 회장이 상석에 앉았고 이사들이 좌우로 늘어섰습니다. 법무팀 이수진이 DNA 결과와 출생 기록, 간호사 확인서를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에게 정식으로 상속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고.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룹 내 포지션을 공식화해야 후계 구도가 안정된다고. 말들이 오갔습니다. 회장은 그 말들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상속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됩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규모인지 아느냐고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민준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걸로 살겠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원했던 거였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났을 때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편의점 알바가 손에 쥐어주는 재벌 그룹을 댑니다. 한마디로 돌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사는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고 어떤 이사는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회장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달랐습니다. 뭔가 오래된 것이 풀리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회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집무실이 아니었습니다. 38층 끝 복도, 창이 넓은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되겠어? 내 것인데. 민준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재벌집은 차갑다고 했어요. 근데 회장님은 따뜻하시더라고요. 회장이 그 말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이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뭘 줘도 저렇게 끄덕이던 애였어. 민준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도준에 대한 처리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내치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 중 지방의 작은 유통자회사 대표로 발령을 냈습니다. 후계자 자리는 내려놓게 했지만 그룹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도준이 그 발령 통보를 받고 한동안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나중에 전한 말이었습니다. 도준이 발령 서류를 들고 회장실 앞에 섰다가 노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그리고 다음날 발령지로 내려갔다고. 박미령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민준이 고시원 짐을 빼고 새로 얻은 반지하 월세집 앞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미령이 그 좁은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박미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골목 바닥은 차가웠고 박미령의 코트 무릎이 금방 시커매졌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박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도준이한테 잘해주세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박미령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서둘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민준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편의점을 인수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처음 일했던 그 편의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처 골목 하나 건너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권리금도 없었고 보증금은 이수진이 선뜻 빌려줬습니다. 이수진은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했고 민주는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손해 안 되니까 좋네요. 그게 둘의 첫 번째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편의점 문을 처음 열던 날 아침, 민주는 혼자 개점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채우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온장고에 캔 음료를 넣었습니다. 이 공간이 자기 것이라는 게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 점퍼를 입고 시작했으니 이걸 입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워줬던 왼쪽 소매를 손으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전 10시 손님이 2명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11시에 3명이 더 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재국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감색 코트가 아니라 좀 더 수수한 점퍼 차림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낯설어 보였습니다. 회장이 들어와 음료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차가운 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이 카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온장고로 걸어가 따뜻한 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 손에 들린 차가운 캔과 조용히 바꿔 건넸습니다. 설명 없이 말 없이 처음처럼 회장이 그 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날과 달리 이번엔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 2글자였습니다. 민준이 계산대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회장이 캔을 들고 입구 옆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등받이도 없는 손님 잠깐 앉으라고 둔 의자. 회장이 그 의자에 앉아 캔을 천천히 따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주는 카운터 뒤에서 유통기한 라벨을 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일정하게 돌았습니다. 바깥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8년 전 신생아실에서 뒤바뀐 2 아이는 한 명은 재벌가에서 공포 속에 자랐고 한 명은 시골 할머니 손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 이 편의점 안에 따뜻한 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없이 앉아있는 2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말도 회장님과 직원이라는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라는 걸 2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